안녕하십니까. 약간 더운 날씨인데요. 예도는 지금부터 니체 도덕의 계보학 21번째, 서문 빼고 17번째입니다. 여러분. 17번째고요. 서문 포함하여 21번째인데, 오늘 강좌는 제2 논문 3절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여기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미셸 푸코의 쉬흐베이의 뷰니어라고 1975년대에 출간된 감시와 처벌, 그죠? 그 내용을 연상시키는 그 중요한 형벌에 대한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의 텍스트는요, 미셸 푸코가 직접적으로 통찰을 얻었던 그러한 1차 자료, 1차 텍스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체의 통찰을 통하여 또한 푸코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특히 시흐베이의 뷰니어, 감시와 처벌의 어떤 내용들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코의 그 문체를 오늘 니체를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푸코와 또한 니체의 어떤 결합, 푸코가 또 감시와 처벌에서, 그죠? 이러한 니체의 영향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뭐 페이지 수까지 언급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미셸 푸코의 내용, 감시와 처벌을 여러분들이 환기할 수 있는, 이미 푸코 강좌 9개, 니체 예도가 이미 그 시리즈물에 감시와 처벌이란 제목으로 강좌를 열어놨죠, 그죠? 그걸 참조하시고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niemand hätte die Versprechen Türpen Gewiss auf alles am Baum, 이렇게 나가는데요. 자, 아무리 나무에 달려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또한 이러한 열매를 향하여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이 열매를 약속하는 것은 허용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향하여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도 확실하게 이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것을 약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계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는 뭐죠? 열매로 바로 가면은 우리는 약속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가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적해 갔는데, 이 열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곧 떫은 과정, 떫고 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열매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계보학은 이 보이지 않는 존재 배후에 숨어 있는 비존재의 흔적을 찾아간다 그랬잖아, 예도가, 그죠? 그러니까 니체는 이 보이지 않는 비존재의 과정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는지, 그 보이지 않는 과정, 그게 바로 계보학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추적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동물에게 기억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참. 계속 따라갑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이 부분적으로 우둔하며 부분적으로는 멍청한 순간의 오성, 왜 여기에 아우겐블릭 피얼슈탄트를 써놨을까, 여러분? 순간의 오성, 직역하면은, 그러니까 기억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오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 시대에까지의 그 오성은 인류 최초의 오성에게서는 이런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형벌을 통하여 기억을 각인시키는 훈련을 통하여 오늘날의 이성적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이 과정, 이 이성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오성이라고 독일어로 써놓은 거예요. 그게 인류의 최초부터 이렇게 이성적인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해가 되죠? 그 태초를 거슬러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의 오성.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둔감하고 부분적으로는 파젤리겐, 뭐죠? 멍청한, 되는 대로에 지 멋대로 졸렬하게 사유하는 그런 오성, 곧 이 육화된 기억할 수 있음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화된 기억의 육화에게다가 어떻게 사람들은 그것이 현존하도록 머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무엇인가를 각인시킬 수 있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 현존하도록 머문다는 게 뭐예요? 기억 속에 gegenwärtig,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것을 각인시킬 수 있었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걸 기억한다 그럴 때 우리가, 그죠? 어떤 형벌을 통하여 우리가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야. 우리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형벌제도였고, 그 기억을 하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문화의 토대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 우리 인간의, 인류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문화적으로 소중한 이런 것들은 잔인함과 무시무시한 형벌의 역사를 통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나와요,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오래된 문제, 선사시대, 독일어로 우얼알트라고 나와 있어. 원초적으로 오래된 선사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부드러운 응답이라든지 부드러운 수단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원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학자들이 한 것처럼 정신분석적으로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다루어 왔다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응답과 부드러운 수단을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이제 점점 푸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그래서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연상시키는 원문이에요, 오늘이, 여러분. 사실은 예도 TV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죠? 1차 텍스트를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심지어 어떤 것도 인간의 기억술만큼 그렇게 인간의 전체 전 역사에서 인간의 기억술만큼 공포스럽고 무시무시한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전 역사, 인간이 이루어 놓은 이전의 모든 역사를 관통하여서 볼 때 기억술보다 더 공포스럽고 더 무시무시한 것은 없었다라는 거. 푸르히트바르, 운하임리히. 이해가 되죠? 기억술은 독일어로 무네모 테크닉이라고 되어 있어. 이거는 그리스어로 올라갑니다. 무네모 테크닉. 사전에 찾으면 없어요. 어원을 찾아야 나와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무네모 테크닉, 기억시키는 기술, 이것보다 더 공포스러운 건 없었어. 그런데 사실은 이 기억술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문화의 근간을 이루었던 인간의 그죠? 근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문화의 어떤 토대였어요, 이거는. 계속 나갑니다. 사람들은 어떤 무엇인가를 그것이 기억 속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인시켜요. 맞죠? 불에 달궈서 뭔가를 기억시킨다는 거. 여러분들 문신 새기는 거 생각해 보면 돼. 그거는 불로 지져서 뭔가를 각인시키는 거잖아, 그죠? 그런 방식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몸에 체화시키는 거를 바로 아인브레넨이라 그래. 불에 태워서 뭔가를 각인시킨다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인간은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불에 태워서 그렇게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오직 이런 식으로 고통을 중단하지 않는 것만이 기억 속에 머무르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의 흔적이 있는 것만이 기억 속에 남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와 나의 사랑의 증표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서로 새긴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건 기억술, 문화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인간에게 기억할 수 있는 인간, 약속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겪어왔다라는 거야, 니체는. 이해가 되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가장 오래된 갈로 라이들 아우후 알룰 랭스텐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길게 유지되었던 그런 심리학으로부터 나온 하우프트 자체야. 뭐죠? 주요 명제야.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심리학의 제1차 명제가 되는 거야, 이거는. 너무 그걸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여러분? 푸코 냄새가 좀 납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어 한다.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은, 자,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파이어리히카이트, 축제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장엄함, 두 번째 에언스트, 진지함, 세 번째 게하임니스, 비밀, 네 번째 듀스트로 팔벤, 우울한 색깔, 이런 것들을 인간이나 민족의 삶에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는 언제나 예전에 모든 지구상에서 모든 곳에서 약속되고 펜데트 저당 잡히고 그리고 갤롭트 칭송받았던 그런 모든 무시무시한 어떤 것들이 함께 뒤따라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이해가 되죠? 칭송되고 의역합니다. 축제와 같은 곳 칭송되고 그리고 저당 잡히고 그리고 약속된 모든 곳에서는 이런 공포스러운 슈레클리히카이트 무시무시한 어떤 것이 함께 뒤따라 작동하고 있었다라. 모든 축제, 여러분 고대 로마의 축제를 보십시오. 그 잔인한 피해 광경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러분 거세하면서 그 할례라는 그걸 한번 봐봐. 종교 의례. 첫 번째 난 아이를 신에게 바치는 이러한 종교 의례들 속에 모든 신 앞에서의 언약은 이런 잔인성을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여러분 이런 공부를 어디서 하겠어? 참 이런 의심의 해석하기 중요합니다, 그죠?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과거 곧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이 있는 가장 냉혹한 과거가 우리를 향하여 호흡하며 우리가 진지해질 때 우리 속에서 이런 과거가 용솟음친다라는 거예요. 뭐죠? 우리 안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러한 문화의 기억술을 위한 이런 잔인한 몸에 새기는 것과 정신에 각인시키는 이 무시무시한 형별과 같은 이 제도들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진지해질 때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용솟음쳐 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러한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각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응? 시흐베이의 뷰니흐 감시와 처벌. 이러한 니체의 문장을 읽으면서 그죠? 뭐죠? 미셸 푸코는 자기의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음울한 인류 역사의 중세 이후 고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을 그죠? 어떤 방식으로 감시하고 처벌했는지. 야, 이런 것들. 그리고 인간이 만약에 자기 스스로에게 기억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 때는 결코 두 번째 마턴, 고문, 세 번째 오플, 뭐죠? 희생, 이런 것들이 없이는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고문이 있었고, 마치 푸코의 책을 읽는 것 같죠? 고문이 있었고, 피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어. 모든, 그죠? 사람들이 기억을 스스로에게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라는. 이게 니체 문서인지, 푸코의 문서인지 구분이 안 돼,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샤워 리스텐 오플 운트 펜델. 자, 가장 무시무시한 희생과 저당이 있었어. 갈로하고 보힌디 에어스틸링스 오플 게회렌. 처음 난 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그게 뭐야? 첫 번째 난 아이나 첫 번째 소산을 신에게 바치는 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시대 주변에 종교적 의례 속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첫 번째 난 아이. 이삭을 신에게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위들리히스텐 펠 슈틴멜룽엔. 가장 혐오스러운 몸을 훼손시키는 것, 사지를 절단하는 것, 곧 예를 들면 카스트라치오넨, 뭐죠? 거세하는 것,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종교적 제의들 중에 가장 잔인한 의례의 형식들 갈로하고 모든 종교들은 가장 밑바닥의 근거에서 볼 때는 바로 이러한 잔인성들의 체계였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야, 여러분, 구조 인류학, 문화 인류학 다 나오죠, 여러분. 칼 융 다 보여요, 그죠? 이런 걸 니체가 분석했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근원을 저 본능에 갖고 있는데, 어떤 본능인가 하면은 고통 속에서 가장 강력한 기억술의 도움의 수단을 추측할 수 있었던 본능. 이해가 되죠?
고통 속에서 기억술이 고통 속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가장 강력한 도움의 수단인 기억술이 바로 인간의 고통 속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 그건 인류 역사가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서양만 그런 게 아니라 동양에도 그래요, 동양도. 그죠? 여러분 진시황의 그 무덤이라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 그 엄청난 기억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문화의 어떤 그 위대한 것을 만들기 위해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잔인성을 만들어냈는지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니체의 철학이에요, 여러분.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 그 철학자로는 가장 행복한 자라니까요, 여러분. 부코가 여기에 서 있지. 둘레즈가 서 있지, 여러분. 암묵적으로 데리다는 거의 뭐, 니체의 어떤 이런 문서들을 상당히 좋아했죠,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리게르의 의지적인 인간에서도 이런 니체의 이러한 분석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레비나스만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다 영향을 받았어요, 다. 어떤 의미에서 전체 금욕주의는 바로 여기에 속해, 여러분. 금욕주의 생각해봐. 육체를 죽이고 영을 살린다는 거. 여러분 이런 고대의 개념들, 그죠? 이런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야. 이것은 제3 논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3논문에 가서 조금 더 봅시다.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몇몇 개의 관념들은 소멸할 수 없고, 그리고 알게겐페얼티, 유비퀴터스야. 뭐죠? 모든 곳에 현존하는, 편재하는, 그리고 잊혀질 수 없고 픽스, 고정된 채 만들어져야만 했어. 인류 역사에서, 문화에게서 어떤 관념들은 뭐죠? 어떤 관념들은 운아우스레슬리히, 소멸할 수 없고, 두 번째 알게겐벨티, 유비퀴터스, 영어로 모든 곳에 편재하는, 그리고 세 번째 움펠게스바르, 망각할 수 없이 만들어져야 됐고, 마지막으로 픽스, 쌍따옴표 쳐 있어요, 원서에. 고정되어야만 됐어, 여러분. 그게 뭐가 있어요? 10계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쉽게 갑시다. 10계명 한번 생각해 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어떤 관념들은, 그죠? 어떤 관념들은 소멸할 수 없고, 모든 것에 편재하고 망각될 수 없고, 그 다음에 고정되어야만 했어. 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러한 야훼의 계명을 그들의 몸속에 체화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이 성서에 나와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됐다, 여러분. 얼마나 그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만 그래? 모든 문화 속에 이게 나타납니다. 감시와 처벌. 뭘 위하여? 뭘 위하여선가 하면, 이러한 픽션 이데언, 고정관념들을 통하여 전체적인 신경체계와 지성의 체계를 힘노티지룽, 뭐죠? 체면화시키기 위하여, 체면 상태에 빠뜨리기 위하여
니체의 이 글을 한번 보셔요. 정말 정신분석가들이 환장하면서 덤벼들지 않겠어, 이런 문서. 참. 루살레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개받은 니체의 이 문서들, 프로이트에게 전달되었을 때 환장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스케티션 Prozeduren und Lebensformen sind Mittel dazu, jene Ideen aus der Konkurrenz mit allen übrigen Ideen zu lösen. 자, 계속 나갑니다. 이러한 금욕주의적 절차와 삶의 형식들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을 위한 수단이었는데, 뭔가 하면 저 관념들을 모든 다른 나머지 관념들과의 경쟁으로부터 떼어내, 그래서 저 관념들을 잊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특정 계명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수도원의 절차를 한번 보셔요.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그 수도원에서 훈련을 받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훈련을 받는 자들이 외워야 되는 수칙이 있겠죠. 그 다양한 관념들로부터 그걸 떼내서 그것들을 망각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걸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게 뭐죠? 종교 의례, 수도원의 규칙. 그런데 그게 문화에서 좋은 것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거예요. 글을 어떻게 이렇게 쓰는지 몰라. Je schlechter die Menschheit bei Gedächtnis war, umso fruchtbarer ist immer der Aspekt ihrer Bräuche. 이렇게 돼 있어. 자, 인류가 기억 상태에서 나쁘면 나쁠수록, 그게 여러분들 비유예요, 비유. 인류가 기억술에 있어서 상태가 나쁜 상태가 였으면 였을수록 그만큼 더 그 인류의 관습의 양상은 그만큼 더 공포스러운 것이었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기억술이 나쁜 상태에 있었으면 있었을수록 인류가, 그 인류의 관습은 그만큼 더 공포스러운 거였다, 이 말. 무시무시한. 왜? 그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육체에 형벌을 가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야, 미셸 포코는 여기에서 뭐야? 이 육체에 대한 것이 정신화되면서 얼마나 그 형벌이, 그죠?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그 18, 19세기 계몽주의를 통한 인간에 대한 육체의 형벌을 정신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처럼 보였던 그 휴머니즘의 정책이 훨씬 더 인간의 형벌을 정신화시키면서 점점 더 감시와 처벌은 철저해지고 훨씬 더 교묘해지고 훨씬 더 육체로부터 정신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죠?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형벌이 더 교묘해졌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요, 철학자가 아니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형벌이, 그죠? 정당화되고 제도화되었는지. 뿌꼬가 아니면 이것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죠? 결코 의심의 해석학으로 전달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철학들은. 그 출발점에 니체가 있었어요, 여러분. 형벌의
냉혹함은 이제 형벌이 나옵니다. 형벌의 냉혹함은 특별하게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한 척도가 되었어. 척도를 제공해 주었는데, 어떤 척도인가 하면은, 망각할 수 있음에 대하여 승리를 거둬야 돼. 그게 망각하는 것에 대하여 기억으로 승리를 거둬야 돼. 두 번째는 몇 가지 원시적 사회적 공동 삶의 원시적 요구 사항들을 감정에 약하고 욕망에 약했던 이 순간에, 그래서 기억술에 있어서 순간적이었던 그런 노예들에게 사회적 공동 삶의 원시적 요구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현존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인류가 기울였어야 됐는지, 여기에 대한 척도를 형벌의 냉혹함은 제공해 준다라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형벌의 냉혹함을 살펴보면 우리는 인류가 얼마나 이러한 원시적인 인류의 상태에서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강력한 그러한 잔인함을 사용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는 푸코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인류의 상태, 최초의 인류는 뭐야? 욕망에, 그리고 또 뭐야? 베기얼드, 아펙트, 뭐죠? 정서적 인간이었다라는, 동물적 욕망에 가까운 인간을 형벌의 제도를 통하여 오늘날 이성의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니체는. 이게 바로 계보학인데, 이게 미셸 푸코한테는 독특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어, 그죠? 그 계보학의 역사를 니체를 따라 미셸 푸코도 중세와 15, 16세기 고전주의 시대, 19세기, 20세기 나누면서 그 형벌의 제도가 어떻게 고고학적으로 변질되었는지를 추적하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계보학적인 역사관은 미셸 푸코가 가장 탁월하게 니체를 따라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어떤 철학자도 푸코만큼 니체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죠?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잖아, 지금. 계속 나갑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확실하게 우리 자신을 특별히 잔인하고 냉혹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특별하게 경박스럽고 인덴탁 히나인 레버리슈, 날 속에 들어가서 맞추어서 날에 살아가는 거야. 이건 뭐겠어? 특별히 경박스럽고 특별하게 목적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아. 독일인들은 지금 그런 뜻이에요. 원어로는, 독일어 원어로는. 그럼 어떻게 간주하느냐 봅시다. 자, 만약에 사유하는 백성을 길러내기 위하여, 사유하는 백성이 누구야? 독일 민족으로 비유했습니다, 니체가. 사유하는 백성,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민족을 헤란쭈취튼 사육하기 위하여 지구상에서 어떤 종류의 노력이, 수고가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은 우리 독일인들의 옛 형벌의 질서를 면밀히 관찰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니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고대의 독일인들의 형벌 제도를 봐봐라. 독일인들은 원래 사유하는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쌍놈이었고, 원래 독일인들은 생각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투박했다라는 거예요. 독일인들은. 여러분. 그래서 독일인들은 금발에 뭐야? 야수라 그랬어. 야만인이었어요. 여러분, 고대에. 계속 나갑니다. 재밌죠? 빌작은 말하자면 Das Volk Europas, 유럽의 민족, unter dem auch heute noch das Maximum von Zutrauen, Ernst, Geschmackslosigkeit und Zahligkeit zu finden ist, das mit diesen Eigenschaften ein Anrecht darauf hat, alle Art von Mandarinen Europas heranzuzüchten. 유럽의 민족, 그 아래에서 또한 오늘날도 여전히 신뢰와 그 다음에 진지함과 취향 없음의 극도의 취향 없음, 최고조의 취향 없음, 그래서 사실성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이 민족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꾸밈이 없고, 극도의 신뢰, 극도의 진지함, 극도의 취향이 없어. 그게 취향이 있는 민족은 누구야? 프랑스 민족이에요, 여러분. 독일인하고는 완전 달라. 니체의 이런 분석에서 이런 것들이 구별되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독특성과 더불어 모든 종류의 만다린은 유럽의 어떤 중국적인 그러한 인간들 사육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 니체는 여기에서 이 독일인들의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극도로 진지한 민족, 극도로 취향이 없어. 그래서 뭔가 매력이 없어. 그래서 뭔가 뭐야 우울하면서도 육중한 게 느껴지는 거야. 예도의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게 진지해. 이러한 독일인들은 무시무시한 수단으로서 스스로에게 기억수를 만들어냈는데, 바로 그들의 퓨벨하프튼 그룬트 인스팅크트, 그들의 천민적인 근본 본능, 그리고 그들의 야수와 같은 플룸프하이트, 퉁명스러움, 이런 것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들은 무시무시한 수단으로서 뭐죠? 스스로에게 기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뭐야? 기억을 만든다는 게 뭐야? 그게 여기에서 문명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뭔가 세련된 인간이 된다는 거야.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야만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자는 거야. 이해가 되죠? 너무 재미있는 강의죠. 이미 Die Tage letzten Mühlstein auf das Haupt des Schuldigen fallen, 전설에 의하면, 의역합니다. 뮬슈타인 뭐죠? 맷돌이 죄인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만들었다라는,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옛 독일의 형벌을 생각해 보기만 하면 돼. 이제부터 그 독일의 형벌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열하기 시작해요, 니체가. 첫째 어떤 예를 들면은, 자, 다스 슈타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형벌, 이런 형벌이 있었어.
독일에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니체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독일에서, 고대 독일에서의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슈타인에게 갈로하고 전설에 따르면 뭐야? 맷돌이 죄인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했다라는 거. 이런 형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스레던, 수레바퀴에 사지를 매달아서 찢어 죽이는 거. 여러분, 이게 미셸 푸코의 다미행의 형벌에 언급하면서 쉬흐베이의 뷰니에 그 감시와 처벌에 나옵니다. 뷰니흐. 처벌하다, 감시하다와 처벌하다에 나와. 그죠? 다미행의 그 무시무시한 프랑스 혁명 시대의 그 형벌, 여러분. 레던. 고대 독일에 있었어요. 수레에 사지를 매달아서 죽이는 형벌. 곧 가장 고유한 형벌의 왕국에서 독일 천재가 만들어낸 가장 고유한 발명품이자 슈페치알리테트, 뭐죠? 전문적인 지식이 나타나는 그러한 형벌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독특한 게 다 나오죠, 그죠? 또 계속 나갑니다.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Das Wölfe mit dem Fall, 어떤 말뚝을 갖고 던져서 죽이는 형벌. 말뚝.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었어, 그죠? 우리나라에 사극 같은 걸 보면 이러한 주리를 틀 때라든지, 여러분 아시잖아. 사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 막 형벌 제도할 때 이런 말뚝을 갖고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이 있었죠, 그죠? 모든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이거. 계속 나갑니다. 그 다음에 Reichen oder treten lassen durch Felder. 뭐죠? 말을 통하여 찢어 발긴다든지, 그 다음 말을 통하여 말이 지나가게 하여서 뭉개서 없애버리는 그런 형벌. 야, 이런 형벌이 있었어. 그런데 이거를 갈로 안에 피얼트 타일렌, 사지를 갈라서 사망하게 하는 그런 형벌이라는 거예요. 사지를 찢어서. 나 처음에 이거 읽을 때, 옛날에요, 10년 전에 이 철학적인 이런 게 좀 떨어졌을 때 읽었을 때는 도대체 이런 걸 왜 얘기를 할까, 니체가 이 제정신이 아니지 않을까 이랬어. 정신 분석을 잘 몰랐을 때. Das Ziehen des Verbrechers in Öl oder Wein. 뭐죠? 기름과 포도주 속에서 범죄자를 삶아서 사망케 하는 뭐야? 형벌. 우리도 있었죠. 동화책 같은데. 14세기와 15세기에도 여전히 있었다. 갈로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니체.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인기 있었던 쉰된 가죽을 벗겨서 없애버리는 형벌. 가죽. 우리의 피부 가죽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의 십자가 형벌도를 연상시키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죠, 그죠? 여러분 한번 봐봐. 이 그리스도가, 이런 그리스도의 형벌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로마 시대에. 참. 갈로하고 리멘 슈나이덴, 뭐야? 가죽을 잘라서 만드는 놀이가 있었다. 가죽놀이. 계속 나갑니다. 헤라우스 슈나이덴 데스 플라이셔스 아우스 델 브루스트, 가슴에서 살점을, 가슴에 이렇게 살이 있잖아. 플라이슈, 살점을 헤라우스 슈나이덴
떼내서 잘라서 떼내는 형벌. 막 별 희한한 게 다 있었어. 그리고 또한 아마도 사람들은 위벌태털 범죄자를 꿀을 쳐발라서 불에는 좋네. 불타는 태양 곁에 파리떼에게 내맡겨둔 형벌이 있었다라는. 야, 여러분 참 꿀을 발라서 파리떼에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파리떼에게 내맡겨 놓은 그런 형벌이 있었다. 이런 독일의 고대 형벌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런 형벌을 통해서 오늘날 독일인들이 생각하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우리말에도 있잖아. 군대 갔다 오면 인간이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 맨날 엄마 젖만 빨고 마마보이였는데 군대 가서 조금 그래도 이러한 육체의 훈련을 통하여 몇 년 지나면 조금 의젓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의 군대가 이게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 그죠? 참 여러분, 그게 미셸 푸코의 책을 읽으면 이러한 인간의, 그죠? 이 공권력을 갖고 있는 이 국가와 이 공동체를 지배하는 이 지배자들의 어떤 이러한 그들이 사법을 집행한다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인간화라고 하는 휴머니즘을 덮어 씌워서 얼마나 그들을 기가 막히게 통제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지. 미셸 푸코가 이런 걸 통해서 탁월하게 현대의 그 사법제도와 형벌제도의 무시무시한 역사를 까발리잖아, 여러분. 참 좋은 철학자입니다, 그죠? 좋은 철학이 아니라면 그냥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휴머니즘. 철학 안 한 사람은 막 그냥 휴머니즘 막 이러잖아. 그 배후를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모순된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는 이런 정치적인 이런 아주 가벼운 이런 거에 쉽게 이렇게 막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지. 웃기는 거죠. 재밌습니다. 목이 다 쉬었는데 어쨌든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이 더 중요해. 그래서 예도가 지금 호흡을 해. 이러한 상들, 그리고 이러한 폴갱어 과정들, 경과들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마침내 5개와 6가지의 나는 뭐뭐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will nicht, 나는 뭐뭐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5, 6가지의 공식을 뭐죠? 기억 속에 간직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과 연관하여 사람들은 그의 약속을 줄 수 있었다는 거야. 뭘 위하여? 바로 사회성의 이점 아래에서 사회가 주는 편리함, 그리고 공동체가 주는 편리함 속에 포타일 이점과 이윤, 혜택 아래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마침내 이런 5, 6가지의 이런 형벌의 제도를 통과하면서 나는 뭐뭐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규칙, 이런 약속을 사회 공동체, 국가에 주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야, 정말 엄청난 분석입니다, 그죠? 그게 나는 뭐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타자의 명령은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파헤치는 게 니체의 계보학이고, 그게 락강이 대타자로 바로 간 거를 뭐죠? 푸코와 니체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타자의 명령이 생기기 위하여 엄청난 계보학의 역사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철학 강의가 아니라 철학 설교예요, 설교. 그죠? 그러나 1차 자료의 텍스트에 근거한 냉철한 이성을 가진 목소리죠. 그죠? 그리고 독일어로 또 봅니다. Und wirklich, 실제로 하고 느낌표 딱, 이 니체만이 쓸 수 있는 문체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문체에서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문학책에서도, 괴테의 책에서도 이런 열정적인, 그리고 이런 뭔가 집중하면서 해체해 나가는 이런 무시무시한 문체를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여러분, 봐봐, 여기서. 실제로 mit Hilfe dieser Art von Gedächtnis, 이러한 종류의 기억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마침내 이성에 도달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엄청나게 배웁니다. 줄 좀 치십시오. 거기다가 이성이라는 그 단어에. 이런 기억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은 마침내 Vernunft,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죠? 플라톤과 서구 철학에서 칸트, 헤겔은 이성을 전제해버려요. 맞죠? 이성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 이성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계보학의 역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성의 기원이 뭐야? 이성의 기원엔 비성이 있다는 거야, 지금 니체는. 이게 계보학이에요. 푸코를 봅시다. 니네들이 말하는 19세기의 계몽주의에 근거한 휴머니즘이라 그러는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보자는 거야. 거기에는 비휴머니즘이 있다라는 거예요, 푸코도. 여러분, 푸코가 바로 보이죠? 니체는 뭐야? 니네들이 말하는 이성이라는 개념은 그 기원으로 올라가면은, 가면을 벗겨버리면 그 가면 배후에 이런 잔인함의 역사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적 동물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잔인한 형벌의 역사를 통과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뭔 말입니까? 그 이성의 환상을 가지지 말라는 거야, 니체는. 그냥 해체해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그죠? 응?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쭈얼룸프트, 이성에 도달하게, 이 이성이라는 말 안에 쌍따옴표를 쳐놨어. 누구겠어? 데카르트, 칸트, 헤겔이지 뭐. 누구야? 이런 점에서 이제 철학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누구겠어요? 그들이 말하는 이성, 플라톤이 말하는 이성, 소크라테스를 통하여 그 이성이 진짜 그 배후가 뭐냐 보자. 지금 니체는 지금 이성의 기원에는 이런 형벌의 역사가 있었다라. 이 계보학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죠? 정신분석학적으로. Die Vernunft, 이성, der Ernst, 진지함, die Herrschaft über die Affekt, 정서와 감정을 다스리는 것, diese ganze düstere Sache, welche Nachdenken heißt, 숙고함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전체적인 우울한 일, 이 우울한 일 전체 다 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Alle diese Vorrechte und Prunkstücke des Menschen, 인간의 이러한 모든 특권과 화려한 장식품들,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했던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 모든 걸 얻기 위해, 이 모든 좋은 이성적인 것, 이 모든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감정을 지배하고, 인간이 감정을 지배하고 숙고하고, 이 우울한 감정들을 지배하고 진지해져서 이성적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의역하면 인간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가 이 말이야, 여러분. 데카르트, 칸트, 헤겔이 전제했던 이성이라는 거는 의심의 해석학적으로 볼 땐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야. 마지막입니다. 비필 블루트 und Grausen ist auf dem Grund aller guten Dinge. 이 모든 좋은 것들의 근거에는 얼마나 많은 피와 얼마나 많은 전율이 있었던가. 야, 여러분, 목이 나셨어요. 재밌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와 얼마나 많은 전율이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필요로 했던가. 얼마나 많은 잔인함과 얼마나 많은 피와 얼마나 많은 전율이 있어야만 이런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모든 미덕들 배후에는 비미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 배후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사랑, 우정, 그리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좋은 것들의 장식에는 좋지 않은 것들의 그림자가 함께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야, 니체가 아니고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다 믿었던 것들이 다 박살나버려, 니체한테 가면, 여러분. 맞죠? 오늘 많이 배웠죠, 여러분? 예도도 참 기쁩니다. 기쁘게, 오늘 푸코를 생각하면서. 예도의 푸코 시리즈에 아마 감시와 처벌 강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참조하시고요. 직접 한번 읽어보셔요. 계속해 나가면서 푸코가 어떻게 니체의 세례를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은 단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점점 나가면서 이제 들레즈도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재밌죠, 그죠?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특히 우리 김연아 시인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도덕의 계보학 21번째 강좌였고요. 서문 빼고 17번째 강좌였어요. 추스!